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거든요. 어두운 발굴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금속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붓으로 흙을 털어내자 고대 문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읽을 수 있었거든요. 모세, 그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한반도의 깊은 땅속에서 4,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나타난 이 금속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뒤돌아보니 발굴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르는 순간이었거든요. 본론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강화도의 만이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해발 470m,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풍경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뭔가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아민 자카리아입니다. 레바논에서 태어나 런던 대학교 소우에즈에서 비교신화학을 전공했죠. 지난 15년간 저는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 중동 곳곳을 다녔습니다. 시나이산에서 홍해까지 출애굽의 경로를 몸으로 체험하며 연구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국의 작은 산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만이산 정상의 참성단이라는 재단에서 저는 시나이산에서 느꼈던 그 똑같은 전율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 경계선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베이루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제 상상력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불타는 떨기나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단순한 종교적 서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근원을 찾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과 비교신화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와 물을 통한 구원의 패턴이 중동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수메르 신화에서도 이집트 신화에서도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의 단군 신화였어요. 이 발견은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지난해 봄, 런던의 한 고서점에서 한국 신화에 관한 영문 번역서를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표지에 그려진 거대한 나무 아래 곰과 호랑이의 그림이 묘하게 제 시선을 끌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집어들었는데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아들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령스러운 단나무 아래로 내려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출애굽기 19장의 구조와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 신성한 산과 나무,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 더 놀라운 건 단군의 어머니가 웅녀라는 설정이었어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여자가 되어 환웅과 결합한다는 이야기. 이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신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다는 모티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학계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카리아, 당신이 너무 억지로 연결하려는 건 아닌가? 옥스퍼드의 존 맥컬럼 교수는 제 연구 초안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중동과 극동아시아의 신화적 유사성. 그건 융의 집단무의식 차원에서 설명되는 보편적 원형일 뿐이야. 런던 대학의 제 지도교수 역시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민, 비교신화학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바로 억지 대응이야. 표면적 유사성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심지어 제가 존경하던 엘리아데 학파의 선배들조차 동서양의 신화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는 학술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며 제 연구 방향에 제동을 걸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걸까?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직감이 계속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여기엔 분명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이죠. 그 무렵 저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 태어나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자란 적의 모세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의 단군이라는 전혀 다른 문화권의 신화적 인물과 모세를 연결시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 런던의 작은 원룸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지던 그날 밤,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제 연구가 단순한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미나, 진리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단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그렇다면 동서양의 신화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기로 말이에요. 2023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강화도로 향하는 길,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리운 느낌이랄까요. 강화도 만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인 김 선생님이 참성단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그분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곳이 바로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곳입니다. 4천년 전부터 이어져 온 성스러운 제단이죠. 4천년, 그건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연대였어요. 더 놀라운 건 참성단의 구조였습니다. 둥근 하단부 위에 사각형 상단부가 올려져 있는 형태. 이는 중국의 천원지방 사상과도 연결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론적 상징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도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신성한 공간의 개념이 모세의 시나이 산과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성단에서의 경험은 제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신화적 유사성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연결고리를 발견했거든요. 바로 물의 상징이었어요. 강화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강줄기들, 그리고 만이산에서 발원하는 작은 샘물들. 김 선생님은 이런 물의 흐름이 단군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단군이 태어날 때도 신성한 물가에서였고 고조선을 건국할 때도 물길을 따라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이죠. 이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단군 역시 물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권위와 물을 통한 현실적 구현. 이 두 요소가 동서양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고조선 시대로 추정되는 암각화 유물을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암각화에는 하늘을 향해 뻗은 거대한 나무와 그 주변을 감싸는 물줄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는 인물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박물관 큐레이터는 이것이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신단수 아래에서 천제를 지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과 너무나 유사한 구조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암각화 옆에 새겨진 작은 기호들이었어요. 물결 무늬와 번개 모양, 그리고 원과 삼각형이 결합된 형태. 이는 고대 근동 지역의 신성 문자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마치 같은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군과 모세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원형적 기억에서 나온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 발견은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동서양의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물의 상징, 신적 권위와 인간 세계의 중재자 역할, 그리고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창조. 이 모든 요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의 동시기에 나타났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더 나아가 저는 이것이 인류 문명의 공통기원을 시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흩어진 인류가 각자의 땅에서 같은 기억, 같은 원형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신화를 창조했을 가능성 말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었지만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통의 기억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군 신화는 더 이상 한국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기억이며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유산인 거죠. 한국에서의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기원전 2333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모세의 출애굽 시기인 기원전 13세기와 불과 몇백 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더욱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로 동서양 모두에서 큰 문명적 전환이 일어나던 시기였거든요. 흥미로운 건 그 시대의 기후 변화였어요. 기원전 2000년경 전 지구적으로 한랭화 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민족들이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히타이트 제국의 몰락, 이집트 신왕국의 쇠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문명권 형성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이 교수님은 제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발굴해서 고조선 시대 유적지에서 중동 지역의 청동기 제작 기법과 유사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크로드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서양 간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였어요. 이제 저는 단군과 모세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신화적 유사성을 넘어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화학과의 박민수 교수님이었어요. 처음 뵀을 때 교수님은 제 연구에 대해 회의적이셨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시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자카리아 씨, 이거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네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서재에서 오래된 논문 한 부를 꺼내오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단군 관련 유적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은폐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단순히 한국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던 것이 아니라 단군 신화 속에 담긴 어떤 비밀을 감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단군이 정말로 고대 문명의 연결고리라면 그것은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박 교수님은 제게 평양 근처에 있는 단굴릉 발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명백히 서아시아 계통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가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제가 단군과 모세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한 소논문이 일부 종교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한국의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단군 신화를 성경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상숭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반대로 일부 민족주의 단체에서는 서구 학자가 한국 고유의 신화를 기독교에 종속시키려 한다며 비판했어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심각한 건 학계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서울의 한 학술 대회에서 제 발표를 들은 어떤 교수는 이런 식의 견강부에는 학문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까지 항해 전화가 걸려오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발견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것은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최 박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최근 제주도 해저 발굴 조사에서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청동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자카리아 박사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유물들 중에는 명백히 서아시아 계통의 제작 기법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최 박사님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주도는 고대 해상교역로의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그곳에서 서아시아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건 당시에 이미 동서양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청동기들에 새겨진 문양이었어요. 물결과 하늘을 상징하는 기하학적 패턴들이 고대 가나안 지역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던 거예요. 특히 한 청동 거울에는 하늘의 뜻을 따라 큰 바다를 건너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상형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연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고대 문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부터 조선시대의 동국통감까지 모든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보니 제가 놓쳤던 중요한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고구려의 시조 주몽 신화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늘의 아들이 물을 건너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 이는 단군 신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었죠. 더 나아가 신라의 박혁것에 백제의 온조까지 한반도의 모든 건국 신화에는 하늘의 권위와 물의 경계 넘기라는 공통 요소가 들어있었어요.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천황 신화, 몽골의 칭기즈칸 전설, 심지어 로마의 로물루스 신화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비슷한 구조의 건국 서사가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신화들의 뿌리에는 하나의 공통된 기억,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이후 각지로 흩어지며 가져간 원시 기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저는 다시 마니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 작은 재단이 인류 문명의 거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단군과 모세, 이 두 인물은 더 이상 서로 다른 문화의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에요. 하늘의 뜻을 받아 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끈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제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시나이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을 잇는 신화의 길을 완전히 복원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는 결코 하나의 민족이나 종교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온 인류의 공통 유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에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주국립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신라시대 유물을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박물관 학예사 김연구원이 보여준 것은 7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금동 장식품이었는데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문양은 명백히 고대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형태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사용되던 원시 셈족 문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라시대의 유물이 맞나요? 제가 물어보니 김연구원은 탄소 연대 측정까지 마친 공식 유물이라고 확답해 주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장식품과 함께 발견된 작은 점토 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엘로힘과 유사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 단군과 모세의 연결고리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물리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제 연구 결과가 국제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아브라함 골드만 교수였어요. 그분은 고대 근동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제 논문 초고를 읽고 즉시 이메일을 보내왔거든요. 자카리아 박사, 당신의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저희도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드만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도 기원전 2000년경의 유적에서 동아시아 계통의 유물들이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은 실크로드를 통한 후대의 교류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죠. 옥스퍼드의 제임스 프레이저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만약 당신의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인류 문명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을 구성해보는 게 어떨까요? 심지어 바티칸의 고고학 연구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경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제 연구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처음 단군 신화를 접했을 때의 그 설렘부터 학계의 냉대와 종교계의 반발,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물리적 증거들까지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시나이산 일대에서 동아시아 계통의 유물이나 흔적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경로를 따라가며 동서양을 잇는 고대 교류의 증거들을 더 찾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공통규원을 밝혀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군과 모세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자매라는 사실이거든요. 종교나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류의 기억,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제 평생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마니산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골드만 교수, 옥스퍼드의 프레이저 교수, 그리고 연세대의 박민수 교수와 함께 국제공동연구팀의 첫 번째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참성단에서 바라본 서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기 수평선 너머로 이어지는 바닷길이 4000년 전 고대인들이 걸었던 문명 교류의 통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드만 교수는 참성단의 구조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솔로몬 성전의 제단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론적 사고가 동일해요. 프레이저 교수도 만약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를 한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4명의 학자가 둘러앉아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온,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단군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